이렇게 마녀를 희생양으로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마녀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마녀 사냥을 지지한 걸까요? 부려먹고 부려먹고 돈 안 주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네. 뭐 사리사욕 때문에 아닐까요? 사리사욕 때문에 종교재판소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을 처형하려면 그 지역의 해당 영주나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에게 이용되게 된 겁니다. 영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신의 영지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지의 주민들이 누구를 욕을 할까요? 영주. 그렇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화살을 그들에게 돌린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국왕도 나서서 마녀 재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녀 재판에서 사형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이 시기는 살아서 죽기 전까지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못 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텔레비 틀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이 시기는 그런 미디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배자의 존재를 나라 구석구석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로 이 마녀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와 재판관 그리고 왕과 이제 지방 영주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을 이용하다 보니 마녀 사냥의 광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벌이 더 남아 있어요. 응? 여기에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마녀로 몰려서 처형된 뒤에 희생자들에게 남은 또 다른 처벌은 무엇일까요? 이미 죽은 거죠. 네. 뼈 가지고 뭐 할 것 같은데? 일단 정식 뭐 장례 이런 거 아예 없을 테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손 들고 외쳐주세요, 용감하게. 네. 정답. 예, 규현 씨. 야,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해서 말하면서도 좀. 해봐요. 그 뼈로 네. 뼈로 사골 육수를 낸다든지 뭐 이런. 사골 육수를 낸다든지 뭐 이런. 예, 오답입니다. 정답. 왜요? 지원 씨도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지원 씨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형에 처리게 하잖아요. 네. 이 처치 곤란이 돼요, 나중에. 누군가는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보고 치우라는 거죠. 시체를 가족들 보고 치워라. 오답입니다. 그랬네. 무슨 폴이 있지? 정답. 네, 올리비아 씨. 그 마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다 빼앗긴 거? 정답입니다. 오. 왜냐하면 재판하고 화형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종교인들 또 재판관들은 화형을 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에게 받아냅니다. 자, 뭘 청구했느냐?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의 인건비, 하급관리 처형관의 인건비, 체포, 신문, 고문하는 데 드는 비용, 수수료, 거기에다가 사람들 먹는 밥값, 그다음에 밧줄을 사용했던 밧줄, 화형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네. 장작은 공짜인가요? 장작은 또 돈입니다.
심지어는 처형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 여는 뒤풀이 연회 비용까지. 다 뺏. 와. 모든 경비를 이렇게 마녀로 지목된 본인이 지불해야 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 돈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재산은 먹는 거죠. 그렇죠. 나눠야죠. 재판을 주관한 성직자나 재판관이 나눠 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녀를 밀고 한 사람에게 그 재산의 일부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쳤네. 그렇게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네, 마녀 사냥은 어느덧 벌이가 쏠쏠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오 마이 갓. 그때 이제 라틴어로 약간 그런 뭐 속담 그런 약간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그놈 그러니까 큰 에몰루멘톰 이제 어떤 돈벌이가 에스트 유스티치아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라는 거는 수술한 돈벌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뭐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희생자가 어떤 채권이 있다면 그 채무자를 불러서 이제 또 돈을 회수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났죠. 실제로 마녀 사냥을 아예 겨냥해서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나는 마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마녀 감식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화에서 마녀 사냥꾼의 어떻게 모티브가 된 사람들인데. 이 마녀 감식인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많게나 그거는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기꾼인 거죠. 17세기 프랑스 베아른 지방에서는 ዣ앙작 바케라는 마녀 감식인이 또 유명했는데 마녀 사냥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한 3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잡을 때마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녀 사냥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교회와 연관이 깊었던 이 트리어에서 대체 왜 이런 참혹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지? 당시 이곳에서 대규모의 마녀 사냥을 벌인 건 전 유럽을 휩쓸었던 당시의 거대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한 사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건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즈음의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티칸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문서 하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근데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면벌부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과장 광고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교회와 교황을 크게 비판을 합니다. 잘했네.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면벌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렇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당시 이러한 주장은 정말로 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 동안 서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기독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한 세계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와 칼뱅 이후에. 급기야 이제 루터와 칼뱅을 따르는 이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의 교리는 이제 독일 남부지방, 동부지방,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유럽 지방으로 칼뱅파의 교리 저쪽 스코틀랜드 지방, 프랑스 남부, 그다음에 네덜란드 지방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이건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요? 두 종교가 서로를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야 저게? 기린이야? 뭐야? 왼쪽은 신교파에서 본 교황입니다. 발은 새의 발을 갖고 있고 몸은 물고기예요? 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머리는 당나귀. 그러니까 교황을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황을 저렇게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카톨릭 교회에서 본 루터의 모습입니다. 코로 불고 있는데요? 악마가 조종하는 거네. 그렇죠. 루터의 얼굴이고 그리고 루터의 코에 달린 이 나팔 같은 걸 통해서 악마의 이야기를 지금 루터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져서 결국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는데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 곳곳에서는 두 종교 간의 전쟁이 거의 100년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참. 교수님 그러면 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네. 종교 전쟁이 마녀 사냥과 또 영향이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마녀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한 시기는 바로 이 구교와 신교, 가톨릭 교파와 개신교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선 가톨릭의 경우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영역을 잃었잖아요. 일부가 뛰쳐서 독립해서 나간 거죠. 네. 더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저 큰일 나죠. 남아있는 땅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에 집안 단속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있죠.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계 안에 있는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갖가지 민간 신앙, 특히 악마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아예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마녀였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의 트리어였습니다. 아 걱정된다. 특히 트리어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3대 중심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이곳에서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요한 폰 쉐넨베르크라는 주교인 성직자입니다. 쉐넨베르크 대주교는 자신의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져야 되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휴. 아하. 이런 대주교의 의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트리어는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의 역할까지 함께 맡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교의 주도하에서 트리오에서 이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2개에 달하는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대주교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느냐? 여기엔 대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식인, 트리오의 엘리트들,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모조리 잡아 없애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녀 재판이 가장 극심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아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마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오에서는 8살 난 어린아이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 이 아이는 마녀가 자기를 집회로 데리고 갔다. 뭐 순간 이동을 시켰다. 염소 타고 날아가는데 나를 태웠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집회에서 본 마녀의 이름을 하나 둘씩 불러댑니다. 아는 사람 이름들을 줄줄줄 불어대는 거죠. 와, 그거를 고지것들이 믿는다고. 그런데 이 광기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마녀로 끌려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귀족, 엘리트, 부유층,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트리어에서는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 시장까지. 이때 마녀로 트리어에서 처형된 37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명가량은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정부, 시행정부에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